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사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일 겁니다. 저도 제 아들, 딸에게는 항상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일로 저 역시 저도 모르게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저도 제가 주변 사람들은 웬만큼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제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 직업은 변호사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 요즘은 그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사람들의 환상이 많이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 직업을 들으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줄 알더군요. 물론 먹고 살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어디 나가서 자랑할 정도는 아니에요. 애 둘 키우며 일하랴 살림하랴 바쁜 워킹맘인데다가 직업 특성상 소송이라도 밀려 있으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게 되거든요. 한 달 배달비만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실제 저축되는 돈도 크지 않고 늘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 시댁 문제까지 시달려야 했답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부터 얼마 전까지 하루도 속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을 정도예요. 저는 저희 동서랑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왜 사이가 안 좋냐고요? 동서는 정말이지 유난이어도 너무 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똑같은 여자고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세세한 것들 잘 따지는 편이지만 동서는 그 정도가 남달랐어요.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만한 유난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심한 사람이었죠. 결혼 초반에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봄에 결혼식을 올렸고 동서는 8개월 뒤인 가을에 식을 올려 저희는 같은 해 부부가 되었어요. 저로서는 결혼을 하자마자 동서가 생긴 거였고 좀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같이 이 집안에 시집온 여자라는 생각에 마음 깊이 동질감부터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랑 남편, 시동생 이렇게 남자 셋만 있던 집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10살 되던 해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 입장에선 같은 해에 며느리가 둘씩이나 생기니 표현은 무뚝뚝하셔도 기분이 좋은 걸 숨기시지 못하셨습니다. 표현이 좀 많이 서툴기는 하셨어요. 어머 아버님, 이게 뭐예요? 가져가서 먹거라. 아이 아버지, 이런 거 매번 주지 마세요. 저희보다 아버지가 이런 거 더 드셔야 하는데. 너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다. 아, 아버님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아, 저희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됐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영양제라 일단 감사하게 받았는데 나중에 집에 오고서야 그게 피로 회복에 좋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매일같이 야근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챙겨주신 거였죠. 보통 친정 부모님이나 저희 언니들만 해도 뭐 하나 오고 가면 이게 어디에 좋고 식사마다 꼬박 챙겨 먹어야 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 텐데 시아버지는 그런 말씀은 일체 없고 그저 툭 물건을 놓기만 할 뿐이었어요. 딸만 셋인 집안의 막내딸로서 처음엔 그런 시댁이 참 신기했네요. 남편은 그래도 표현을 잘 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들인지라 한계가 있었고 시동생은 그저 늘 허허 실실이기만 했기에
시댁은 늘 뭔가 정적이고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죠. 저도 아들만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잘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걸 깨준 사람이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어서인지 아주 잘 적응했어요. 남동생이 있어서인지 아님 소위 말하는 요즘에라서 그런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요. 동서는 저보다 6살이나 어렸거든요. 뭐 어떤 이유에서건 동서는 시댁에서 늘 거침이 없었어요. 아, 아버님, 싱크대에서 이렇게 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옆에 다 튀잖아요. 이거 여기 있는 가글통 이거 얼른 욕실에 옮기세요. 아, 남편도 똑같이 하더만. 동서, 아버님이 그게 편하실 수도 있지. 어차피 그릇 놓는 건 저쪽인데. 아니, 그리고 여기 발매트 빠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발매트 이런 것도요, 아버님. 주기적으로 세탁하셔야 돼요. 지금 말 나온 김에 전부 세탁기 돌릴게요. 아, 빨래 이것도 흰색, 까만색은 좀 분류하셔야지. 아, 동서, 아버님께 말 좀 예쁘게 해. 제가 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야 아버님도 좀 깨끗한 집에서 쾌적하게 지내시죠. 안 그래요, 아버님? 아버님, 제가 또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그쵸? 재수씨, 말이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 정 과장이랑도 그것 때문에 싸우시더만. 그리고 아버지가 어련히 살림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 자잘한 잔소리는 그만 좀 하십시다 좀. 과장님이, 아니, 아주버님이 그건 모르셔서 그래요. 정 과장님, 일처리 맨날 이상하게 하셔서 다들 얼마나 고통받았다고요. 제가 총대 메고 나선 거라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귀에 박히게 말해줘야만 말을 듣는다니까요. 솔직히 시아버지도 기분이 그닥 좋진 않았지만 굳이 말을 더 얹지 않으시는 눈치셨어요.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딸을 키워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걸 봐서는 시아버지도 동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동서가 생길 때 설레었던 제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버린 게 바로 이런 이유였죠. 저는 동서가 올 때면 늘 시아버지와 남편 안색을 살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특히 남편과 동서는 같은 회사에 다녀서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인지 엄청나게 티격태격했습니다. 사실 애초에 동서 부부를 연결해 준 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시동생이 남편은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동서를 보고는 소개를 시켜달라고 졸라서 자리를 마련해 줬던 게 이렇게 결혼할 인연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죠. 시동생은 저랑 동갑이었기에 동서랑 6살 차이가 났어요. 시동생 입장에서는 어리고 또 본인 마음에 들어 먼저 대시한 여자랑 결혼해서인지 좀처럼 동서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더군요. 동서가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데도 그저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그런 쑥맥 같은 모습이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했죠. 하긴 그렇게 얌전한 시동생에게는 드센 동서가 필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시동생에게 별말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동서의 유난은 그게 시작이더군요. 놀랍게도 그때까지 동서 딴에는 자기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참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을 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결혼도 같은 해에 하고 임신도 같은 해에 하게 되었죠.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어려울 텐데 그게 되더라고요. 처음 동서가 임신 소식을 알린 건 집안의 경사였어요. 동서를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던 시아버지도 입이 귀에 걸리실 정도로 기뻐하셨고 굉장히 축하해 주셨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보거라. 뭐 먹고 싶은 거. 아니다.
둘째 너, 네가 책임지고 아내 잘 돌봐라. 밤이든 낮이든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군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사줘. 이미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 그, 몸은 어떠냐? 아, 자꾸 몸이 무겁고요. 뭘 하려고 해도 힘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애 낳을 때 요가를 배워놓으면 도움이 된다는데 임산부 요가를 좀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 방 꾸밀 때 필요한 금액만 지원해 주셨으면 해요. 동서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요가 학원과 아기 방 꾸밀 돈을 요구하더군요. 경제력 여력이 있으신 시아버지는 곧바로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요. 저로서는 한치 주저함도 없이 당당하게 자기 원하는 걸 요구하는 동서가 신기해 보였네요. 하지만 그런 동서의 행동을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첫 손주가 태어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열흘 뒤에 저에게도 똑같이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임신 7주차라고 하더군요.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는 겹경사가 일어났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고, 동서가 가족들 모두의 축하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축하를 받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도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전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죠. 당시 준비 중인 소송이 좀 있었는데 저도 예상치 못하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일정 정리가 급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불쑥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형님,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요가 다녀요. 임산부 요가 며칠 해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형님은 돈도 잘 버시니까 다른 거 필요한 건 없으실 것 같고 운동만 같이 끊어달라고 해요. 그러더니 저는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시아버지께 아버님, 형님이랑 저랑 둘이 요가 같이 다니게 끊어주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황당한데 평소엔 별로 말도 많이 안 하던 시동생이 동서 편을 들며 거들더군요. 그래요, 형수. 애 출산할 때는 산모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던데. 형수, 평소에 일에 치여서 운동도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와이프가 운동하고 나서 오히려 임신 전보다 몸이 더 좋아졌어요. 형수도 같이 다니세요. 아니에요. 저한테 필요한 건 제가 알아서 생각해 볼게요. 거긴 집이나 회사랑은 멀어서 괜히 동선이 꼬일 것 같네요. 저는 나름 정중한 말로 두 사람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옆에 있던 남편은 바로 제 기분을 알아차리곤 다른 주제로 말을 돌렸죠. 이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도 두 사람이 어이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풀어주니 그날 일은 그렇게 끝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동서에게 계속 메신저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본인도 요가를 다닌 지 한 달도 안 되었으면서 무슨 요가 광신자처럼 저에게 요가를 권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가 운동하는 영상까지 보내면서요. 솔직히 너무 질릴 만큼 연락을 해대기에 저는 동서에게 요가 대신 수영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서, 나는 우리 집 근처 수영장 끊었어. 그게 나한테는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 정말요? 요가가 진짜 좋은데. 그것도 시아버지가 끊어주신 거예요? 아니, 뭐 나중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 돈으로 했어. 구립이라 싸더라고. 아, 그러시구나. 나중에 형님 시간 여유 더 되시면 요가도 꼭 받아보세요. 호흡법도 배우고 출산할 때 자세도 배우고. 알았어. 이제 그만. 나도 나한테 맞는 운동 찾았으니까 요가 얘기는 그만 좀 해. 각자 본인들한테 맞는 운동 찾았으면 됐잖아. 나 다시 들어가 봐야 하니까 이만 끊을게. 아, 네, 형님.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제가 살짝 언성이 높아지고 나서야 동서는 그 지긋지긋한 요가 얘기를 멈췄어요. 겨우 피곤함에서 탈출한 저는 동서에게 다시는 요가 권유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출산 전까지 열심히 수영을 다녔답니다. 동서와 저는 단 한 달 차이로 출산을 하게 되었죠. 출산을 하고 보니 요가든 수영이든 어쨌든 운동을 한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둘 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각자의 육아에 전념하면 될 일이고 동서랑은 자주 얽힐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몸을 풀고 아이를 정신없이 키우다가 만났는데요. 동서는 저희 애를 보자마자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 우리 도영이 동생 만났네? 동생한테 안녕 인사하자. 안녕? 동서는 12월에 출산을 했고 저는 단 7시간 차이로 다음 해인 1월에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서는 굳이 제 아들이 동생이고 자기 아들이 형이라고 짚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동서의 말을 정정했어요.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동생이에요. 어차피 같은 학년으로 입학할 텐데 친구라고 해야지. 친구. 얼마나 차이 나냐니요. 거의 한 달은 차이 나는데 요만할 나이에 한 달이면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재수, 지금 누가 봐도 저희 성빈이 덩치가 커요. 우리 집사람이 애 안고 업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래도 엄연히 다른 애에 태어났잖아요. 쌍둥이로 몇 초 차이도 형 동생 하는데 해가 다르고 한 달이나 늦게 태어났으면 집안에선 당연히 형 동생 해야죠.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법도가 그렇잖아요. 법도를 따지면 친구가 아니긴 하죠. 당연히 우리 아들이 형 취급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아들은 장손인데. 같은 학년 다니다 보면 같은 반이 될지도 모르는데 반 애들 다 보는 데서 형 동생 하는 게 애들 입장에선 달가울 것 같아? 동서 이제 그만해. 아직 애들 말도 못하는데 형이면 어떻고 친구면 어떻다고. 큰아가 말이 맞다. 작은 아가도 장원이 너도 그만해라. 모처럼만의 모임인데 소란이냐? 시아버지와 제가 말려서 겨우 남편과 동서의 언쟁은 끝이 났어요. 소란이 나는 동안 시동생은 뭐 하나 슬쩍 봤더니 이쪽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시종일관 핸드폰만 하고 있더군요. 친구들과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시동생은 원래부터도 워낙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긴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연락을 주고받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핸드폰에만 콜을 받고 가족들 간의 언쟁에는 철저히 무관심하더군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그날 일은 일단락이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웬걸? 동서는 그 얘기를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꺼내더라고요.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도 시선이 그렇게 곱지 못하고 저희 아들한테 한 번씩 성빈아, 네가 1년 늦게 태어나서 사실은 동생인 거 알지? 라며 티를 내질 않나. 다른 애기 엄마들한테도 굳이 저희 아들이 1월 1일생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싶을 정도로 동서는 징글징글하게 그 얘기를 놓지 않았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한 뒤로는 저도 그 얘기만 나오면 피곤하고 지쳐서 동서가 뭐라고 하든 냅뒀는데요. 애들이 12살이었을 때였나? 하루는 동서 아들이 제 엄마한테 짜증을 냈어요. 아, 엄마 알았다고 좀. 내 친구들 중에는 1월생도 있고 2월, 3월생도 있는데 걔들한테 그럼 다 형이라 부르라고 해? 다 다르게 부르는 거 귀찮으니까 그만 좀 해. 우리 놀 때 자꾸 엄마가 그런 걸 말하면서 끼어드니까 애들이 우리 집에는 안 오려고 하잖아. 조카의 말에 동서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아마 다들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조카에게만 뭐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조카와 제 아들은 서로 죽이 잘 맞아서 반이 같았던 적이 없었는데도 곧잘 어울려 다녔고 그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조카가 한 말은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후로 동서는 조금 상처를 받은 것 같았고 더 이상 나이 타령을 하지 않게 되었죠. 사실 그 일 이후에 동서가 조금 얌전해져서 편해진 건 저희 어른들이었어요. 동서가 상처받은 건 안타깝지만 그 전까지 동서의 유난으로 힘들었던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한 번은 동서가 자기 생일이 마침 토요일이라면서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전부 초대했는데 그날 저는 오전에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일을 하다가 조금 늦게 생일 파티에 참가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뒤늦게 나타난 절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서는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그날 제가 조금 고가의 정장 세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생일 주인공인 자기보다 예쁘게 입고 나왔다며 자리가 끝날 때까지 궁시렁대는데 저도 열이 받아서 한 소리 했었죠. 바쁜 일정 중에도 참여한 성의를 알아주지 못할 망정 옷 갖고 뭐라고 하냐고요. 저라고 편하게 입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데 말이에요. 나중에 동서가 자기도 심했다고 인정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동서는 피곤한 애였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 늦둥이 딸을 낳고 동서도 아들 둘을 키우면서 그리고 조카의 발언으로 동서가 전보다 얌전해지면서 두 가족이 만나는 일이 드물어졌고 덕분에 조금 생활이 편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더니 전혀 엉뚱한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바로 제 남편에게서 말이에요. 딸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아들도 중학교에 다니게 되며 저희가 빡센 육아에서 조금 벗어났을 시기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묘하게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는데 뭐랄까. 여전히 상냥하고 잘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랄까요?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느낌이었죠.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될 때마다 남편 도시락을 싸주는데요. 하루는 퇴근 후 남편이 도시락을 들고 오는데 제가 싸준 음식에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다시 들고 오더라고요.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고 놀란 제가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자 그제야 아 맞다.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빴거든. 깜빡했네.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들은 저는 당연히 남편 걱정부터 했죠. 제가 뭐가 그렇게 바빴냐며 저녁 더 안 먹어도 되냐고 묻자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저를 말렸어요. 그러다가 자기 전에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당신도 아침에 출근하기 어려운데 도시락 싸는 거 힘들지 않아? 매번 그렇게 도시락 싸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활비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당신 괜히 힘든 일 하지 마. 당신 내 음식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나야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전혀 힘들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사실 우리 팀 이번에 감사가 들어와서 당분간 많이 바빠질 것 같아. 오늘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그래. 당분간은 도시락 안 싸줘도 될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그럴 만한 일인가 보다 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도시락을 다음부터는 싸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20분, 30분 정도 늦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밤 늦게 들어오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남편이 걱정이 되었던 저는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냐고 물어봤어요. 대체 얼마나 심각한 일이 터졌길래 무슨 회사가 사람을 10시, 11시까지 잡아두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다른 이유를 대더군요. 아무래도 바쁘지. 근데 그렇게까지 늦게 끝난 건 아니었고. 가자 들렀다 오느라 늦었어. 가자? 왜? 아버님 무슨 일 있으셔? 아니, 그냥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지내시니까 한 번씩 뵙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럼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까? 아버님 못 뵌 지 좀 되긴 했지. 아, 아니야. 내가 그동안 아버지랑 단 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혼자 다녀오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성빈이 중간고사도 코앞인데 나중에 가자. 나중에. 가자동은 시아버지가 사시는 동네였는데 저희가 시아버지 댁을 편의상 지명으로 부르곤 하거든요. 근데 뭔가 남편의 얘기가 이상한 겁니다. 가뜩이나 정신없이 바쁘다는 양반이 갑자기 시아버지를 찾아가다뇨.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저도 워낙 고된 하루를 보낸 뒤였으니 반쯤 잠이 든 채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매일매일 회사 생활이며 육아며 정신없이 하다 보니 남편이 조금 평소답지 않게 달라져도 그게 제 생활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큰일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이죠. 제가 제대로 남편에게 쎄함을 느꼈던 순간은 머지않아 찾아왔습니다. 얼마 뒤에 저희 아들은 중간고사를 끝냈고 전보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아왔어요. 저도 남편도 기분이 좋아져서 주말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가기로 했죠. 그 음식점을 가는 길에 시동생이 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저는 시동생에게 줄 게 있어서 남편에게 가는 길에 들렀다 가자고 했어요. 그때 마침 저희 친오빠가 쓰던 컴퓨터를 바꾸게 되었다며 저한테 혹시 컴퓨터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었는데 그게 그냥 버리기엔 꽤 좋은 컴퓨터여서 시동생 사무실에서 쓰기 좋을 것 같아 넘겨주기로 했었거든요. 타이밍이 잘 됐다 싶어서 말하니 남편은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시동생 사무실을 지나치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를 사람이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조수석에 있던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여보, 여기서 우회전 꺾어야지. 컴퓨터 가져다 주기로 했잖아. 제가 놀라서 소리치는데 남편은 전혀 동요되지 않은 평온한 말투로 아, 그랬었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깜빡했다면서 그냥 식당으로 바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어제 점심에 우리가 뭘 먹었고 한 달 전 놀러간 카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술, 담배도 안 해서 필름이 끊기는 그런 일도 전혀 없고요. 그런 남편이 뻔히 내비가 가라는 길도 못 따라갈 정도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이상했죠. 뭐 애들도 있는데 오늘은 집에 가자. 내가 내일 오전에 출근하는 길에 가져다 줄게. 아니, 내비를 서방님 회사로 찍었는데 어떻게 그걸 놓쳐. 참,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원래 내비 보는 거 실수한 적 없잖아. 그럼 이따가 집에 오면서 들렀다 갈까? 아니야, 당신도 피곤한데 오늘은 거기만 갔다 그냥 오자. 나도 좀 쉬고 싶고. 알았어. 그럼 식당으로 내비 다시 찍을게. 식당으로 내비게이션을 다시 설정하려는데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내비게이션 기록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겁니다. 뒤에서 딸아이가 말을 걸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물어볼 뻔했죠. 아무렇지 않게 식당을 찍고 딸아이를 챙기는 동안 그 쎄한 느낌은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로 식당에서 오는 길에 시동생 집을 들르지 않았고 그날의 일은 저한테 혼란스러움만 남긴 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오는 그 주 월요일 사무실에서 외도건으로 상담을 하는데 제대로 이상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결혼 15년,
변호사 경력 19년 동안 처음 느껴본 강한 느낌이었어요. 의뢰인이 말하는 본인 남편에 대한 묘사가 자꾸만 제 남편의 모습과 겹쳐 보인 거예요. 아니, 그 인간이 글쎄 언제부턴가 자꾸만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양반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야근이다 뭐다 하다가 자기도 같은 핑계를 대는 게 좀 그랬던 건지 나중엔 시댁 핑계까지 대더라고요. 뭐 그렇게 대단한 효자였다고. 그래서 제가 수상해서 블랙박스며 내비게이션이며 뒤져봤는데 그 기록이 전부 삭제돼서 깨끗해져 있더라니까요. 이것만 봐도 딱 감이 오잖아요. 아,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게 다인가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양반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처음엔 별 이상한 점을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 어플 있잖아요. 이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처음 봅니다만.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요즘은 이런 어플로 불륜을 엄청나게 저지르고 다닌대요. 아무리 핸드폰을 뒤져도 증거가 안 나오는 게 다 제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였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 어플들에 들어가서 2년 놈들 만나는 장소 알아내갖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져와 주신 증거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아주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 어플이 익명성 보장에는 최고라나 뭐라나 막 범죄도 저지르고. 혹시 상담 시간 추가하실까요? 어쨌든 이 증거로 잘 좀 부탁드려요. 믿고 가겠습니다. 그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심장이 다 쿵쾅거렸어요. 머릿속으로는 설마 했지만 제가 봐왔던 수많은 의뢰인분들도 처음에는 외도 정황이 명확해도 쉽사리 믿을 수 없었다고 했거든요. 정황이 분명하면 일단 증거부터 잡아야 한다는 건 변호사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저는 그날 당장 집에 와서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 그 어플이 있는 걸 확인했을 때 저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티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곧바로 물어봤어요. 당신,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외국 거래처랑 연락할 때 쓰는 건데? 뭐? 외국 거래처랑? 그게 말이 돼? 외국 사람들은 톡이 없잖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것도 그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당신 왜 그래? 못 믿겠으면 직접 조사해보면 되잖아. 그리고 갑자기 남의 핸드폰은 왜 뒤져? 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미안. 나 좀 씻어야겠다. 욕실에 들어가 검색해보니 정말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 어플이었더군요. 하지만 그 어플에 대한 의심이 풀렸는데도 저는 자꾸만 안 좋은 생각만 들었어요. 왜 괜히 남의 폰을 보냐는 남편의 반응이 너무나 수상쩍다고 느꼈죠. 그래서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집에서 나와 남편 차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뒤져보았어요. 그런데 맙소사, 블랙박스도 내비도 기록이 전부 삭제되고 깨끗한 거였어요. 그걸 확인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진정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다음날 아침 몸이 아프다고 연차를 쓰고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걱정스럽게 괜찮냐며 자꾸 절 살폈는데 저는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자는 척을 했어요. 도저히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절 걱정하던 남편은 이내 시간을 확인하고 늦었다며 정신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제서야 이불 밖으로 나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라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딱 하나 제가 집착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외도의 상대가 대체 누구냐는 거였죠. 회사 직원? 자주 만난다던 동창?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불 속에서 진동 소리가 울려와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신없이 출근하더니 남편이 핸드폰을 놓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액정에 뜬 메신저 내용을 보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주버님, 빨리 오세요. 저번 주에 갔었던 그 모텔 705호예요. 전 지금 막 도착했어요. 순간 이성적인 사고가 전부 날아가고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더군요. 저는 화장도 안 한 맨 얼굴에 머리도 엉망으로 풀어헤친 채 집에서 입던 옷차림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바로 택시를 잡을 수 있었는데 제 몰골을 보고 놀란 기사님께 남편이 바람피는 거 잡으러 간다고 말씀드리니 감사하게도 최고 속도를 내주시더라고요. 그 모텔이 있는 동네가 마침 저희 시댁 식구들이 사는 동네라 멀지도 않았기에 정말 빠르게 도착할 수가 있었죠. 그 잠깐 사이에 얼마나 초조하던지 손톱을 전부 물어뜯어서 너덜너덜해졌어요. 저는 그렇게 총알같이 남편이 있는 모텔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몽땅 집어 택시 기사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모텔 안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귀신 산발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7층으로 돌진했는데 마침 705호 문이 정면에 있더군요. 저는 앞뒤 재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705호 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댔죠. 의외로 문은 금방 열렸어요. 문을 열어준 건 다름 아닌 동서였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눈물 콧물이 범벅인 채로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형님, 여기는 어떻게...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방 안의 모습에 저는 잠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방 안은 온통 난장판이었고 한쪽에서는 남편이 누군가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을 높이 들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멱살을 잡힌 사람은 자세히 보니 시동생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민망한 차림의 여자가 머리카락이 잔뜩 헤집어진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멀쩡하게 입고 있는 건 남편과 동서뿐이었죠. 남편은 시동생을 때리다 말고 절 보고 놀라서 묻더군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몸은 괜찮아? 잠깐 그대로 멈춰서서 다시 생각이라는 걸 해보니 답은 쉽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완벽히 깨달아진 거죠. 하지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서 저는 턱끝까지 차오른 숨을 고르며 오드커니 서 있었는데요. 그러다 동서가 제게 울면서 도와달라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어요.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서, 울지 말고 진정해. 무슨 상황인지 알았어. 저 인간 바람피다 걸린 게 이번이 3번째예요. 전에 걸렸을 때도 2번 다시 안 그러겠다더니 나한테 또 이 꼴을 보이고. 뭐? 3번째라고? 세상에, 그걸 어떻게 견디고 살았어? 애들 보면서 애들 아빠 없이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마음에 응어리게져서 아주버님이 사정을 다 알고 도와주시겠다고. 아이고. 저는 그대로 동서를 끌어안았고 야윈 등을 토닥여줬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남편을 의심한 것만으로도 지옥에 사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자기 남편의 못 볼 꼴을 3번이나 보면서도 애들 생각에 참고 지낸다는 동서를 보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더군요. 오늘도 동서가 제 남편과 여기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와 있는데 불안하고 마음이 다급해 남편에게 빨리 좀 와달라고 독촉하는 문자를 보낸 걸 제가 보게 된 거였습니다. 서러움을 엉엉 토해내는 동서를 안고 있으며 저도 모르게 같이 눈시울이 붉어졌죠. 겉으로는 드세 보이기만 했던 동서가 사실 이렇게나 여린애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더 안쓰럽고 그간 동서를 안 좋게 봤던 게 전부 미안해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겉으로는 사람 좋은 웃음으로 그저 허허실실하던 시동생이 구제불능 수준의 바람둥이 개자식이었다는 사실이 적잖이 충격적이기도 했죠. 저는 동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에게 옷을 집어 던지고 가서 머리 빗고 오라고 했고 시동생한테도 제대로 옷 입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시동생한테 씌워서 CCTV상으로는 상처가 보이지 않게만 한 다음 그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자고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은 아무래도 남편한테 한참 덜 맞았는지 이딴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거 폭행인 거 아시죠? 누가 봐도 쌍방 아니었나요? 우리 남편 여기 주먹에 상처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두 분 친형제라 친고죄이시고요. 어차피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예요. 형이랑 아버님께 죽고 싶지 않으면 닥치고 계세요. 저도 욱해서 쏘아붙이긴 했지만 저는 시동생의 그 말에 내심 정말 놀랐어요. 바람을 3번이나 폈다더니 방금 전까지 쥐어 터져놓고 그딴 질문을 할 정도로 뻔뻔한 인간 쓰레기일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는 시동생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간 2번의 외도가 더 있었다는 얘기에 온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시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동생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상당 부분 시아버지의 자금을 빌려서 했었는데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회사 망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라며 아주 으름장을 놓으셨죠. 아니, 사실 처음엔 그 자금을 당장 빼서 동서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너무나 의외인 대답을 했어요. 아버님, 근데 저 그래도 이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저희 식구들은 전부 동서를 뜯어 말렸죠. 여러분들도 저절로 한숨이 쉬어지실 거예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도 저딴 인간 3번 이상 믿는 거 아니라며 동서를 나무라셨고 저 역시 애들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이혼하는 게 낫다고 동서를 설득했지만 동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보겠다며 끝끝내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전에 혼자서 이런 일을 감당할 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가족분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후련해요. 근데 제가 아빠 없이 살아서 그런가 애들이 아빠 없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은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이 인간이 안 바뀌면 그때는 진짜 미련 없이 이혼할게요. 동서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 그런 일이 없더라도 못 살겠다 싶으면 당장 우리 사무실로 와. 알았지? 동서는 내가 무조건 공짜로 맡아서 책임지고 승소해 줄게. 알았어요, 형님. 고마워요. 동서가 시동생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니 저는 상간녀에게 집중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밖에요. 남편과 동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증거로 상간녀를 탈탈 털었고 시동생은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붙잡히게 되었답니다. 시아버지는 시동생 회사에 투자한 지분을 전부 동서 앞으로 돌려버리셨어요. 덕분에 이제는 동서가 마음만 먹으면 시동생 회사의 생사를 오락가락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동생은 매일 퇴근하자마자 곧장 시아버지 집으로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집에서 저녁 10시까지 있다가 20분 만에 지집으로 돌아가 시아버지께 다시 보고를 해야만 했어요. 시아버지는 할 수만 있다면 감시 발찌를 채워서라도 감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아쉽다며 조카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시동생을 제대로 관리하시겠다는 입장이셨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잔뜩 받은 동서는
주말마다 친정으로 내려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시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주말마다 시동생은 애들을 데리고 시아버지 집에 가서 독박 육아와 강제 효도를 해야만 하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동생 목줄을 잡았으니 앞으로는 시동생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허튼 짓을 안 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의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급한 일들이 일단락된 이후에 남편은 한동안 저를 놀리곤 했어요. 그 메신저 하나에 거짓골을 하고 모텔까지 날아온 게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웃기다면서요. 저는 눈을 흘기며 당신이 그때 내 심정을 아냐고 처음부터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숨겼냐고 틱틱댔지만 그래도 누구와는 달리 변함없이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을 보며 눈빛을 풀곤 해요. 저도 남편이랑 싸울 때도 많고 단점도 여러 개 있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배우자로서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저희 남편이 참 훌륭한 배우자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가족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추구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평범한 삶은 어떤 모양이신가요? 다양한 삶의 모양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평범이라는 가치 또한 다양하겠죠. 저는 이런 삶이 평범한 삶인 것 같아요. 조금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은 그 나이에는 누구나 겪을 만한 것들을 빠짐없이 경험한 채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졌어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은 사춘기를 겪었고 사춘기가 지난 고등학생 때는 학업에 충실했죠. 그리고 제 수준에 맞는 대학교에 가서 적당히 놀며 적당히 공부했어요. 그런 뒤 과에 맞는 방향으로 취업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결혼을 했죠. 저에게 결혼은 사람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통과 의례였어요. 저는 사람이라면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의 피날레였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저는 결혼을 해서 적어도 3명의 아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적어도 3명의 아이를 낳아 잘 기르고 싶었어요. 제가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부부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부부에게 아이가 없으면 완벽한 부부가 아니죠. 너무 고리타분한가요? 요새는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서로 약속한 부부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이상적인 부분일까요? 아이는 부부 사이에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한 평범한 삶은 이래요. 그렇지만 참 웃기죠? 사람 일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결혼도 늦게, 요즘 세상에 34세 결혼하는 게 늦게는 아니지만 아이를 낳기엔 늦게 했어요. 이미 노산일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산이어서 그랬을까요?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순풍순풍 아이를 잘 만났는데 저는 아이도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평범하고 이상적인 삶과 점점 거리가 생겼죠. 그러다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이 저에게 여자로서 너무 가혹하고 잔인했어요. 모든 이혼이 그렇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한 뒤에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남편 이야기. 아무리 전 남편이라고 해도
그 욕을 해봤자 제 얼굴에 침뱉기밖에 더 되나요. 그래서 아무 데에도 하소연하지 못하다가 사연살롱이라는 곳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저는 군인 자녀로 태어나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생활했어요.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정말 안 다닌 곳이 없어요. 아, 충청도나 서울에서 생활해 본 적은 없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저희 엄마가 고생이 많았죠. 저희 아빠야 본인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니 감수해야 하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아빠와 결혼한 뒤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일용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가 빠른 속도로 진급을 해서 투스타까지 달고 제대하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데 솔직히 일하지 않아도 두 분이 충분히 먹고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외향형이세요. 여러분들은 외향형의 특징을 아시나요? 왜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가 유행하잖아요. 거기서 외향형, 내향형을 나누는데요. 외향형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만나야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의 특성을 뜻해요. 내향형은 그 반대이고요. 저희 엄마가 외향형이에요. 저희 엄마는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요. 오히려 좋아하죠. 그러니 그 성격의 주부로서 가만히 집에서 가정의 일만 할 수 있었겠어요? 절대적으로 안 됐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서 허구한 날 시간을 보내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하셨죠. 아주 간단한 일이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뜨개방에서 일을 돕기도 했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옷가게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초등학교 앞 분식집에서도 일을 한 적도 있어요. 그 밖에도 조금씩 여러 일을 하셨어요. 뜨개방에서는 6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한 계기도 엄마다워요. 미용실에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머리를 하던 이모에게 뜨개질을 배웠는데 엄마가 곧잘 했어요. 소질이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더구나 말이 잘 통해서 이모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손이 좀 필요한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엄마는 재미있을 것 같아 승낙했죠. 저희 엄마의 생활은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거의 대부분 엄마가 시작한 일들은 건너든 바로든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죠. 그만큼 저희 엄마는 사람들을 좋아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물론 저희 엄마도 정든 도시를 떠나는 아쉬움은 있었죠. 하지만 그 적응력이 남달랐다고 할까요? 아마 저희 엄마가 지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었더라면 옆에 있는 저희 아빠도 힘들었을 거고 가족 모두가 힘들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를 했어야 했을 수도 있고 두 분이서 다투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반면에 엄마는 매번 이사를 갈 때마다 위축되고 소심해지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초등학생이 되어서 처음 이사를 경험하고 다시는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어 아빠의 전속으로 이사를 해야 했죠. 왜 자꾸 울어? 이사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좋잖아. 나는 싫어요. 거기에 더 좋은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나는 지금 여기서 제 친구들이랑 지내는 게 더 좋아요. 아빠,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요? 제발요. 전 정말 이사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떼를 썼어요. 아빠 앞에서 울기도 하고 고등학생 때 전학 가는 건 학업에 좋지 않다고 설득도 해보고. 하지만 저희 아빠는 강경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저희 아빠의 지론을 알았죠. 안 돼. 네가 다 커서 독립을 하기 전까지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그게 가족이야. 가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하고 뭉쳐야만 해. 아빠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끼리 떨어져 있어서 잘 되는 꼴 10쌍 중 한 쌍도 못 봤다. 더 좋아지는 걸 본 적은 아예 없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부모는 같이 있어야 해. 친구들이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오히려 더 좋은 친구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 그만 울어. 더 울다간 감기 걸린다. 그리고 얼른 짐 싸. 사실 저희 아빠가 저한테 굉장히 허용적이었어요. 뭐든 해주고 뭐든 들어주고 뭐든 오케이였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은 늘 최신형이었고 다른 부모님들은 야자 빼는 걸 대단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빠는 저를 믿고 야자를 하지 않도록 해줬죠. 그랬던 아빠이기 때문에 저는 단호한 아빠의 태도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만큼 강경한 아빠의 모습을 본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아빠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정말 이사 전날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막상 이사를 하고 나니 적응을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후에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 저희 가족에게 믿을 수 없는 큰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강원도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는 어려서 새집으로 간다는 생각에 설레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때 제 동생의 나이가 7살이었어요. 동생은 2달만 지나면 초등학교를 가야 했는데 저와 같이 다닌다는 생각에 발을 동동 구르며 그때만을 기다렸어요. 동생이 저를 많이 따랐어요. 따라하기도 했고요. 제가 갖고 싶다고 하는 건 꼭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쌍둥이처럼 옷을 입기도 했어요. 쌍둥이처럼 모든 것을 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니까 사춘기가 왔는지 제가 동생이 좀 귀찮아졌어요. 매일 같이 등교는 했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저는 매일 친구와 등교를 했죠. 동생은 그런 저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못된 행동이지만 제 친구들과 놀 때 동생이 끼워달라고 하면 끼워주는 척 따돌렸어요. 숨바꼭질을 하면 동생을 끝까지 찾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유치하죠? 언니, 나 왜 안 찾아? 제가 그럴 때면 제 동생은 울지도 않고 그냥 저랑 노는 게 좋아서 웃으면서 저를 쫓아왔어요. 저는 그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기억하면서 후회해요. 그때 제 동생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이에요. 같이 놀고 같이 뛰어다니고 더 잘 챙겼어야 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 동생은 제 곁에 없거든요. 제 동생은 지금 저희 친할아버지가 있는 추모공원에 9살의 나이로 멈춰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강원도로 전학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 집으로 간다는 생각에 설레어 밤잠도 못 이뤘다고요. 그 새 집은 정말 좋았어요. 거실도 부엌도 넓었고 드디어 제 동생과 방을 따로 써 오로지 제 방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동생의 사망사고요. 그때가 강원도로 이사를 간 지 2년째 되던 해였어요. 눈이 무척 많이 왔고 제설 작업을 하는데도 눈이 와서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도로가 얼어서 차도 서행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자매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오르막길에 있었죠. 그런데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가 내리막길에서 커브를 돌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저희 동생을 박아 밀었죠. 제 동생이 체구가 작아요. 아니, 그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에는 누구든 손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은 그대로 밀려가서 철조망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고 응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그때 제 귀에 들린 소란스러운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 친구와 함께 앞에서 제가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다쳤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과 제 동생이 정말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일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어떤 행동도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우야, 네 동생 아니야? 친구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얼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했죠. 엄마, 지아가 다쳤어요. 저는 그 말밖에 전하지 못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봐?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아마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응급차가 도착할 때 그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제서 저는 동생에게 갈 수 있었어요. 동생의 모습이 처참하더군요.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고요. 엄마가 난생 처음 보는 표정으로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을 질책했어요. 화를 냈고 울었어요. 그리고 다친 동생과 함께 응급차에 올랐고 저는 이후 연락을 받고 온 아빠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동생은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땐 식물인간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동생이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랬어요. 지우야, 지아는 깨어날 거야. 지금은 많이 아파서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지우는 깨어날 거야. 엄마는 믿어. 하지만 엄마의 말투엔 그 말의 의미를 밀어내는 불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신대로 동생은 보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한참을 울다가 동생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어요. 저희 동생은 3명의 환자를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그 사실이나 사건을 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의 죽음을, 동생의 존재를 잊고 지냈어요. 어디서 형제관계를 물으면 외동이라고 해요. 저도 모르게 외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빠에게 이사를 가기 싫다고 말하고 울고, 그러다가 아빠의 말을 들었을 때도 동생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생각해보니 아빠는 아직도 동생을 잊지 못해서 그런 말을 제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자코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오히려 아빠나 엄마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생활했죠. 괜히 상처를 들쑤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 제 동생이 죽고 저희 부모님은 큰 상실감을 느꼈어요. 엄마는 일을 그만두시고 아빠는 매일 술을 마셨죠. 그러다 아빠가 도무지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승인을 받아 강원도에서 3년째 살던 때에 경상도로 이사를 갔어요. 물론 거기서도 두 분은 울 때가 많았어요. 엄마는 무심코 4인분의 음식을 하다가 울고 아빠는 빈 그릇을 보다가 울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많이 재롱을 부렸어요. 제 사춘기는 그날로 사라졌어요. 만들기를 할 때 더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 부모님께 보여주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요. 상장도 많이 받았어요. 반장도 도맡아 하고요. 그러니 부모님도 제 노력을 생각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회복하게 되었고 엄마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아빠도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우연하게 보육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 봉사도 시작했죠.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굳이 그렇게 힘든 데에서 돈도 안 주는 일을 해야겠어? 그럴 시간에 나랑 우리 지우랑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아? 나는 당신이 힘들까봐 그래. 생판 모르는 애들 여럿 있는 데서 안 힘들겠어? 난 말리고 싶은데. 아니 여보, 나는 거기 가는 게 좋아. 힘든 데일 수도 있지. 돈도 안 주니 괜히 힘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있잖아. 거기에 지아처럼 지아 같은 애들이 나를 사슴눈을 하고 쳐다봐. 아줌마 아줌마 하는데 그 말에 애정이 듬뿍 담겨 있어. 봉사하는 일 꽤 보람 있는 것 같아. 저희 엄마가 아빠가 반대하는 일은 다 안 하셨어요. 그만큼 엄마도 아빠도 서로를 믿고 신뢰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그때만큼은 뜻을 굽히지 않더군요. 정말 주말마다, 아니 시간을 내서 성실하게 봉사를 했어요.
저희 엄마는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는 일에 늘 진심이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그런 행동이 아빠를 울렸는지 어느 날부터 아빠도 보육원에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엄마만 태워줬다가 나중엔 당신도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데려가셨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 때였고 저는 제 또래 친구들과 숙제를 했죠. 저에게 보육원 친구들은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맑게 자란 대단한 친구들이었죠. 처음엔 저도 보육원 친구들이라고 해서 조금 편견이 있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더럽고 도둑질을 할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편견을 가진 제가 부끄러울 만큼 성실하게 공부해서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제 물건을 탐내지 않고 해맑고 그러다 보니 함께 지내는 게 즐거웠어요. 그 친구들에게 배울 점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도 공부를 해야 하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보육원에 가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리고 저는 교대에 갔어요. 교대를 졸업하고는 2년 동안 준비해서 임용고시를 합격했어요. 그리고 한 초등학교로 발령받았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적응 기간이 끝나고 저는 엄마를 따라 다시 보육원에 봉사를 갔어요. 그때 저는 실무를 보기도 하고 행정 업무를 보기도 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처럼요. 애들을 놀아주는 봉사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가 봉사하는 보육원의 운영위원회 회장이 되었어요. 그동안 후원하신 후원금이나 물품들이 만만치 않았고 엄마의 그 열정을 높게 사서 보육원 이사장이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일하던 마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보육원 일에 매진했고 그럼으로써 저는 더 자주 보육원에서 일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는 일이 제 업무에도 큰 도움을 줬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봉사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 대해서 더 소중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소중한 아이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했어요. 하지만 힘든 일이 없던 건 아니에요. 요새 교권이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오늘 종례 늦게 끝나나요? 저희 유미가 수학학원에 가야 하는데 저번에도 늦어서요. 오늘은 유미만 좀 일찍 보내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하면 반협박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어요. 또 체육 시간에 다칠 수도 있으니 자기 아이는 제외시켜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고요. 학예회를 할 때면 꼭 자기 아이를 중앙에 넣어달라거나 다른 액세서리를 추가해달라거나 하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어요. 아주 많이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을 훈육하는 건 금기시되어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 아이가 자기 반 친구들의 지갑을 연속으로 도둑질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 아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니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애 때리셨나요? 그러셨어요? 애가 뭘 알아서 도둑질을 했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혼내봤자 이해도 못하고 트라우마로만 남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 그냥 집으로 보내주세요. 반성문 그런 것도 쓰게 하지 마시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도 아이가 도둑질을 하든 싸움질을 하든 묵인하라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학교는 교육의 장이고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변하더군요. 요새 출근하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교사라는 거, 그거 꽤나 저에게 상처로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그런저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중매를 보고 싶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마음만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차라리 이런 학교를 떠나 취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농담이지만요. 빈말이지만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처음 하는 소개팅이란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약간 주눅 들어 보이고 행동거지가 어설펐지만 그 모습이 순수해 보였고 섬세하고 미지근한 그의 온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저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뜨거운 온도의 연애는 싫더라고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서로를 집착하고 구속하고 매번 찾아오고 내 일상도 내 일상이라는 마인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그만둔 경우가 많았는데 남편은 정말 뜨뜻미지근한 온도가 꼭 알맞게 식은 차 같았어요. 넘기기 좋은 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타오를 것 같지 않고 그 온도를 유지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적당한 온도로 연애를 하면서 싸우지 않았고 무난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연히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요. 제가 남편을 집에 데려다주고 잠깐 정차한 사이에 시부모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아버님은 교수이고 어머님은 고등학교 윤리교사라고 들었는데 어쩜 그에 걸맞게 인자하시더라고요. 말이나 행동에서 기품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남편에게서 묻어나는 섬세함과 따뜻함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번 식사를 했는데 제 직업을 듣고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은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반가워하시기도 했고요. 더구나 크게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마치 본인의 일이나 본인의 딸처럼요. 그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은 저를 존중했어요. 일종의 선을 지키면서 행동했어요. 절대 먼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집이 어디인지, 혼자 사는지, 월급은 어느 정도 받고 적금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부모님과 지내고 있으며 부모님의 직업은 이렇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했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한 다정함과 이해가 대단하셨고 인품도 뛰어나셨죠. 저는 신앙심이 없어서 믿음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뭐든지 감사할 줄 아신다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과 아주버님의 관계가 이상적이라는 게 저의 결혼에 대한 결심을 가속화시켰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중학교 교사인데 수학 과목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저희 아주버님이 제 남편을 얼마나 생각하느냐면요.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데 입사를 하자마자 아주버님이 차를 뽑아줬어요. 출근할 때 타고 다니라면서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차뿐만 아니라 양복까지 선물하고 자기 명품 양복도 손수 줬어요. 자기는 이제 안 입는다면서 겸손하기까지 했죠. 게다가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된 건 어쩌면 아주버님 덕분이에요. 아주버님이 남편이 취업을 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도 봐주고 면접 연습까지 함께 했거든요. 어쩌면 남편의 인생에서 아주버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은인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저한테도 잘했어요.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면 늘 커피 쿠폰을 주고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면 결제하고 가거나 뮤지컬 티켓을 얻었다며 주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전 난생 처음으로 뮤지컬을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함께 데이트를 할 때도 있었어요. 같은 직종의 사람이라 그런지 대하기도 이야기하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혼을 결심했고 남편과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진 않았어요. 너무 흔한 말이지만 남편이 결혼 후에 많이 변했거든요. 남편은 제게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뭘 물어봐도 시큰둥, 제가 뭘 이야기해도 시큰둥, 뭘 같이 하자고 해도 시큰둥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너랑은 이야기가 안 통해.
꼭 우리 집 인간들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이야. 저는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 가족에게 우리 집 인간이라뇨. 반면에 저는 시댁 식구들하고는 무척 잘 지냈거든요. 함께 교단에서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동질감도 있었고 관심사도 같았고요. 가르치는 학생들의 연령대는 천차만별이었지만 그래서 차이라는 게 없을 수 없었지만 가르침에 대한 철학이나 교육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식사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저는 꼭 친밀한 동료를 만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교육계에 종사하지 않은 남편이 소외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혹시 우리가 애들 이야기하고 교육 이야기해서 좀 서운해?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배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렇게 신나게 떠들어 놓고서.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가 왜 굳이 여기에 와서 시간을 버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소외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속 좁아 보이지 않아? 그냥 나는 그 시간에 미친 듯이 지루한 것뿐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해서 이제 저는 남편을 두고 시댁에 가거나 아니면 애초에 시댁을 가지 않고 남편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뭐 이미 서운한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러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 제 차가 문제가 생겨 남편이 출퇴근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야근 때문에 저희 학교로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 아주버님이 근처 중학교를 다녀서 연락을 해보니 퇴근 중이라고 근처라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정말 근처라고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의 차를 타고 퇴근을 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남편이 무지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엔 자기 형 귀찮게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날 시댁에서 새우를 쪄먹었거든요. 그때 제가 새우를 까면서 남편과 아주버님도 까줬어요. 근데 남편이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대체 그 오지랖은 어디까지 부릴 건데? 먹을 거면 네 것만 먹으면 되지. 꼭 그렇게 착한 척을 해야겠어? 그래야 속이 시원해? 아니, 그럴 거면 나랑 왜 사니? 그냥 형이랑 살지 그래. 둘이 우순도순 알콩달콩.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 대체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이미 내가 손이 더러워졌으니까 당신도 아주버님도 까드린 거잖아. 근데 무슨 오순도순 살아? 내가 당신 가족한테 잘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그게 내가 이런 말 들을 상황이냐고. 제가 그러자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뒤에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제가 시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할까요? 참 바른 분들이라는 생각에 함께 교회를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신자들이 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것도 공부라고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외우는데 남편은 기도문을 안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남편은 꼭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만 있거든요. 외우지를 않아요. 당신은 기도문 안 해요? 매일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모르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외우자. 생각보다 재미있어. 야,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 기도문 따위를 왜 외워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줄 알아? 그 시간에 게임 한 판을 더 하겠다. 그리고 너나 머리 나쁘다고 비꼬는 거지. 우리 엄마처럼. 진짜 내가 왜 너 같은 애를 마누라로 둬서 꼭 우리 엄마랑 사는 것 같잖아. 그 말을 듣는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 몰랐지? 답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말이에요. 사실 남편은 매 순간 아주버님이랑 비교를 당했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교수, 시어머니가 윤리교사, 아주버님이 수학교사, 남편만 일반 회사원. 답이 나오잖아요. 남편은 정말 엉덩이 힘으로 공부했지만 머리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면서 공부하는 형은 전교권이지만 자기는 늘 전교에서 30등에서 40등을 왔다 갔다. 그저 그랬죠. 그리고 아주버님은 사범대학을 졸업해 4학년 때 임용고시를 합격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경영학과를 졸업해
3년 만에 취업에 성공했죠. 그것도 대기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주버님의 선물이 고맙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패배감을 들게 했죠. 소개팅에서 보았던 남편의 위축되고 어설픈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리고 시댁에는 아주버님의 역사가 많죠. 아니, 집안 곳곳에 교육 종사자의 자부심이 드러나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의 학위증이나 교원 자격증이 전시되어 있고요. 졸업사진도 아주버님 사진밖에 없어요. 저번에 물으니 시어머니가 남편은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안 찍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는 데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늘 아주버님 자랑이었죠. 생각해보니 남편 자랑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조금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제 행동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했어요. 물론 시댁에도 잘하고요. 그런데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있었죠. 제가 오랫동안 부모님 덕분에 보육원에서 봉사도 하고 일도 도왔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지금 보육원에서 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저희 엄마를 도와 보육원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바람을 시댁에나 남편에게나 말했죠. 시댁에선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 어머니가 좋은 영향을 너한테 주셨구나? 그런 아이들을 도울 사람은 언제나 필요하지. 그리고 네가 그런 결정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우린 네 선택을 존중한단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이지.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뜻을 전했는데 그런 반응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비웃었죠. 넌 그 말을 믿어? 우리 엄마 속으로는 네가 담탱이 일 그만두는 거 엄청 아까워할걸? 말리고 싶은데 그놈의 품위가 뭐라고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어머니가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그러셨어. 그럼 당신은 반대한다는 소리야? 당연히 반대하지. 그래봤자 보육원이라고 예쁜 말 붙여봤자 고아원 아니야? 그런 데서 월급을 얼마나 줄 것 같아. 들어보니 늘 적자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게 네 눈은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냐? 현실을 생각해. 네가 봉사한 거 그거 다 수박 겉핥기일 뿐이야. 직접 일해보면 더러운 꼴 다 당할 텐데. 그리고 못 배운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못 배운 행동만 하게 돼 있는 거야. 그거 다 네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나 모르겠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제 보육원 이직을 반대했지만 저도 당장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무시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육원 총무부에 빈자리가 나왔는데 도와줄 생각이 있냐고요. 저는 주저할 수 없었어요. 원래 자리가 비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통보를 했죠. 그러자 남편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원해서 하게 된 보육원 일도 즐겁지 않았어요. 저는 도저히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식탁 앞에 앉혔죠. 여보, 이건 내가 바라던 일이야. 나는 그늘진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아닐지언정 좋은 이모가 되고 싶어. 여보도 알잖아. 내 동생 일찍 하늘나라 간 거. 애들 보면 지아 생각 참 많이 나. 도와주고 싶어. 어? 어제 엄마가 그러더라. 너 정말 사직서 내고 보육원 간 거냐고. 그걸 왜 물었다고 생각해? 그거 네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우리 집 너도 알고 있지만 교육절이라는 거에 바부심이 있는 집안이야. 며느리가 초등학교 교사인 거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너랑 왜 결혼했는데 네가 초등학교 교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니즈 좀 충족시켜 주겠다. 더 이상 내가 모자란 놈이 아닐 수 있겠다 싶어서 너랑 결혼한 건데 이러면 같이 살 이유가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를 피했는데 다음날 시댁에 하소연을 하려고 가니 시부모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아니, 네가 웬일이니?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 왔으니 물어보자. 이유가 뭐니? 그리고 누가 먼저 이혼한다고 그랬어? 너는 아니지. 우리 아들이 그런 거지? 너일 리가 없잖아. 초등학교 그만둔다고 한 것도 일방적으로 그런 거라며. 부부 사이에선 그러면 안 된다?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믿음 없이 굴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 그러게, 그런 데를 왜 갔어? 지금이라도 돌아가지 그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시부모님은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연락이 왔죠. 시부모님과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미 이혼을 하려고 판을 짜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임신을 했더라고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그리고 아이의 아빠는 남편이 맞으니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양육비고 뭐고 그냥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임신했어. 병원 가보니 3개월 넘었대. 그날 맞지? 대체 무슨 헛소리야. 고아원에서 일하더니 돈이 궁해? 그래서 별 방법을 다 써보는 거야? 아니, 내가 고자인데 어떻게 임신을 해? 그것도 몰랐어? 아무리 노력해고 그래도 애가 안 생기면 의심을 해야지.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방법이 나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해? 어림도 없어. 당장 전화 끊어. 그리고 너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생각 마라. 그거 너 쪽팔린 짓이야. 알아? 그러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전 하늘에 대고 결백했어요.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7개월 뒤에 아이를 낳았어요. 지을 수 있는 시기도 지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미 아이는 낳기로 결심한 상태라 7개월을 버텼죠. 남자아이였어요. 그리고 가족법상 인지 절차를 진행했어요. 인지의 허가 청구를 위해서 혈액형과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대로 진행했고 아이는 남편과 같은 B형이 나왔어요. 유전자 결과도 동일했고요. 아니, 난 절대 믿을 수 없는데 나 무정자증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네가 불임이었어 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상처 아니겠어? 왜 이렇게 남의 상처를 마음대로 들쑤시는 거야? 내 아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남편은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너 설마 그 아이 우리 형 아이 아니야? 아주 둘이 쿵짝이 잘 맞던데 어디 한번 형이랑이라도 검사해보지 그래? 그 말을 시댁 식구, 친정 식구가 다 있는 데에서 말하더라고요. 모두 벙졌고 저와 아주버님은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의심은 그치질 않았고 결국 아주버님과도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불일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검사를 했어요. 참나, 나는 아니라니까. 대체 뭘 바라고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남편은 당당하게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정자증이라는 건 오진이더군요. 남편은 건강한 정자가 있는 남성이었고 이제껏 임신이 안 되었던 건 우연이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유미랑 애 가져서 결혼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도 안 생겼고 이 여자랑도 안 생겼는데 어떻게 내가 무정자증이 아니야? 내가 분명 그때 6년 전 그때 무정자증 진단 받았다고. 그래서 유미도 날 떠난 건데 어떻게 오진이야? 유미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남편은 병원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고 전에 무정자증을 진단받은 병원까지 찾아가 고소를 하겠다니 협박을 했어요. 결국 경찰이 남편을 잡아가서 시댁에서 데리고 왔다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혁이 말대로 6년 전에 유미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랑 정혁이가 3년을 넘게 만났는데 그 여자가 직업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만 몇 년을 한 거야. 그러니 누가 찬성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수를 쓴 거지. 애를 가지면 결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보다 먼저 임신 준비를 한 거야. 그런데 몇 달 동안 애가 안 생기더래. 그것도 승질이 급해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여자는 이상이 없는데 자기는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야. 그리고 유미라는 여자는 떠났어. 그때 정혁이가 받은 진단이 폐쇄성 무정자증이었거든. 그게 성병이나 요로 감염 때문에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오해를 한 거야. 더러운 오해를 말이야. 그래서 정혁이가 좀 힘들었겠어? 도로에 뛰어들려고도 했어. 아무튼 그랬는데 오진이라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좀 그러네. 미안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우리 동생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냥 정혁이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일인데. 아, 자꾸 이야기가 산으로 가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전 그냥 우리 애 호적에만 올릴 수 있으면 그걸로 되어요. 친권이랑 양육권은 어차피 정혁 씨가 관심 없으니까 걱정 안 하고요. 아, 그럼요. 친권이랑 양육권은 지우 씨 편으로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정혁이 이놈이 생각머리 바뀌어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호적도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소송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는데 저희 집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이혼은 했지만 저희 핏줄 아닙니까? 양육비로든 뭐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은 이 모든 이야기는 시부모님과 합의를 본 것이라고 말했어요. 합의를 한 이야기라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리고 제 월급으로 아이를 키우기 벅찬 것도 사실이라 양육비를 준다는 말에 안심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말을 기대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월 5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되었어요. 누구의 지분이 몇 프로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매달 정확한 시점에 15일에 그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시부모님에 의해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너한테 함부로 말한 거 미안하다. 아이의 아빠가 내가 아니라고 단정 지은 것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나는 정말 의사 진단을 믿어서 그런 거야. 그게 전부야? 나한테 미안한 게 그게 전부니? 아니, 널 이용한 거란 말도 미안해.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네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말을 듣고 소개팅에 임한 거지만 오로지 그랬던 건 아니야. 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와이프였어. 내 자격지심에 그랬던 거야. 미안해. 그렇게 그날을 끝으로 남편과는 완벽히 헤어졌어요. 저는 남편의 솔직한 말과 사과에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졌죠. 솔직히 머리를 받고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솔직했어요. 그래서 받아주었죠. 그리고 시부모님이 왔어요. 어떻게 다시 결혼할 수 없겠니? 어차피 니네 이혼한 거 내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른다. 말 안 하길 잘했지. 교육자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짝지어준 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던데요. 그러니 아들의 이혼이 창피스럽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시부모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들을 차별하고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며. 그래서 제가 보육원에서 일하는 것도 앞뒤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위선자라는 걸요. 아무리 그러셔도 저 보육원에서 계속 일할 거고 초등학교로 안 돌아갈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필요하세요? 부부의 일이라고 독단적으로 굴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보육원에서 일하는 거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저도 다 알아요. 아니, 당연히 그렇지. 직업에는 귀천이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직업은 존경받고, 우리처럼 교단에 서 있는 직업이 칭송받는 이유는 어떤 직업은 비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게 세상의 이치지. 그게 뭐? 나도 내 며느리가 귀한 데서 일하는 게 좋다. 그제서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진 않나 봐요. 누구나 당연한 건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죠. 그 아이들은 단지 빼앗겼을 뿐이에요. 그 아이들의 의지가 아니라 나쁜 어른들이 그랬죠. 그런 아이들이 뭐가 나쁘죠? 뭐가 더럽죠? 안타까운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게
그 댁 종교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랬다면서요. 적도 사랑하라고. 그 아이들은 적도 아닌데 그것보다 선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전 실망했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시댁과도 완전히 헤어졌어요. 그럼에도 배우신 분들이어서 매달 500만 원은 챙겨주더군요. 혹시 몰라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입금한다는 서약서까지 받아냈는데 효력을 발휘하는 일은 없길 바라고 있어요. 보육원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가끔 초등학생 친구들도 아이를 봐주는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를 돌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참 예뻐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도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를 키워내고 지켜낼 거라고 다짐해요. 모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적인 어른이 되도록 애쓸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복고여산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배가 산처럼 높다는 뜻으로 임신한 여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부자의 거만스러운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부자가 아니어도 나이가 들면서 거만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교육자 집안이라며 회사원인 남편에게 거만하게 굴던, 보육원에서 일을 한다고 저에게 거만하게 굴던 저희 시부모님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참 우습죠. 그러니 우리는 거만하지 않게 꽃처럼 살아보아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